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희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저희는 요하네스 헬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상권 고대와 중세 읽고 있고요. 보에티우스를 들어왔습니다. 486쪽이고요. 이번 시간에 보에티우스를 끝낼 생각인데, 자, 이제 한 가지 또 깜짝 제안을 제가 진희님에게 한번 드려볼 거예요. 뭐 제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도전장인데 어떤 거냐면요. 저는 보에티우스를 읽으면서 그닥 와닿진 않았어요. 어떤 편견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진희님은 요번 파트가 보에티우스 파트가 너무 좋았다. 그래서 철학의 위안까지도 샀다. 이렇게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셨어요. 그렇다면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보에티우스가 왜 그렇게 좋은지, 어떤 지점이 뛰어난지 이게 재밌네요. 저는 아직 그렇게 설득이 잘 안 됐거든요. 보에티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물론 그의 그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당시에 소개하고 번역한 그런 업적은 인정을 하지만, 솔직히 이 사람은 뭐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사람에 비해서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 좀 심정이 있어요. 마음이죠. 저의 마음이 그렇게 기울어지진 않는데, 그래서 뭐 어차피 요번 시간에는 이제 진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시청자들을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분이 네, 기대가 되네요.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기 때문에 네, 이 좋습니다. 시간 내에 보에티우스를 끝낸다라고 하면 되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보에티우스가 그 당시에 사학이라고 해서 그 산술, 기하, 음악, 천문 뭐 이런 것들을 사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능통했다고 해요. 모든 것에 능통했고 뭐 귀족 출신이라서 뭐 공부할 기회가 많았나 생각하면 또 뭐 할 말이 많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뭐 수학 관련된 저작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신학, 철학 전반적으로 전부 다 되게 능통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그 저서 철학의 위안이라고 하는 게 왜 주저작이 됐고 그것을 어떻게 쓰게 됐으며 거기에서 무슨 내용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구체적으로 말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해서 아쉽긴 하지만,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잘 나갔어요, 보에티우스가. 당시에 되게 잘 나갔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집안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고, 신마쿠스에게 그 가문으로 입양이 되어서 또 결혼까지 잘 했고, 또, 그 집정관으로 잘 지내다가 또 로마 장관직에서부터 자기 아들 둘까지 다 집정관이 됐다고 하니까 되게 엄청난 집안이었죠. 그래서 엄청난 공부들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그 훌륭한 정치가의 삶을 살다가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되게 순교자로 칭송받던 그 원로회 중에 한 명을 이제 소송 고소안에 연관지어서 관제수가 있었는지 뭐 이런 휘말리게 돼요. 그래서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고요. 이제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이제 철학의 위안을 쓰면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안타까운 이제 삶의 말로를 지냈는데요. 그 와중에 정말로 본인에게 위안을 됐다고 해요. 철학의 위안 제목처럼 본인에게 참으로 위안이 됐었던 그런 주제들을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삶의 마지막을 이제 비롯하여 여러 생각들을 정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 되게 원고 안에 응축된 그 보에티우스의 생각과 여러 학문적인 견지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오늘 지금 몇 분 안에 정리를 해야 된다니 되게 아쉽고요. 일단 살펴볼 소제목들을 쭉 보면서 486페이지 보편자라고 나와 있는 부분, 그리고 이어서 487페이지에 개별자라고 나와 있는 소제목이 있고요. 489페이지에는 섭리와 운명과 자유해서 그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소제목부터 쭉 보고 천천히 읽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편자, 개별자, 섭리, 그리고 시간과 영혼, 그리고 악,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까지 해서 494페이지를 마무리로 보에티우스가 끝나는 힐시베르거의 책인데요. 저는 거꾸로 읽었어요. 거꾸로. 네. 이 개인의 책임 부분부터 읽어서
개인의 책임으로 따르게 되는 그 맥락이 앞선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도나 플라톤의 구도와 유사하게 느껴져서 혹시 보에티우스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거꾸로 읽었는데 그 거꾸로 읽은 맥락에서 많은 수 읽혔던 것이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부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200 몇 페이지에서 우리가 진도를 나가면서 했던 말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스로의 저작과 더불어서 아리스토텔레스 제자가 써내려간 저작들을 쭉 훑어보면 사실 분열된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어낼 수 있다. 뭐 이런 맥락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잘 캐치해낸 보에티우스의 생각들을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밌었고 사실 한 사상가가 분열된 생각, 즉 아포리즘을 가지고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포리즘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이야기를 밀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부분도 학자로서의 윤리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에티우스 역시도 그러했다는 점. 그래서 매우 흥미롭고 개인 책임, 그리고 악, 그리고 시간과 영혼과 더불어서 선후 관계 속에서의 인간과 그 맥락 안에서의 신, 그리고 보편보다는 개별자, 그리고 개별자 역시도 보편을 배제한 개별자는 없다. 이런 맥락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천천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자 486페이지고요. 우리들은 보편 문제에 있어서 한 번 더 이런 플라톤의 태도에 부딪히게 된다라고 하면서 플라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편 문제라고 한다면 뭐 이데아 이야기 떠올려 보실 수 있고 즉 하면서 위에서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 인간 자체, 덕 자체, 선 자체 이런 것은 보편성이라는 형식으로는 실제가 아니며 실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고적인 존재일 뿐이다. 진짜 실제적인 것과 본성적으로 보다 이른 것은 개별적인 것뿐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생각한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주 쉽게 설명해서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인간을 물리적으로 아니면 화학적으로 규명해낼 수 있겠죠. 인간의 뭐 97%는 뭐 물이고 뭘로 이루어졌고 해서 뭐 원소 기호로 표시를 해본다면 인간이 내가 안진이라는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어떤 원소 기호로서의 총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그대로 우리가 뭐 3D 프린터로 추출을 해낸다든지 아니면 원소로서 어떤 진료를 모아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나란히 놓고 그럼 이것도 하나의 저라는 개체로 말할 수 있는가?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의 형상이 어떠하든 그것이 이제 진료로서 구성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만져질 수 있는 실체로서 무엇이 이제 실제와 좀 더 가깝다는 의미에서의 개별적인 것, 그의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보에티우스이고요. 그것이 조금 더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양상이 보편자와 개별자를 동시에 우리 계속 인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면모를 계속 읽어볼 수 있고 우리들의 사고는 본질적인 것을 가려낸다는 확신으로 여러 가지 것들에게 공통적으로 갖춰져 있는 특징을 이끌어냄으로써 여기서 이제 개별적인 것으로부터 보편적인 것을 추상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에티우스는 이런 본질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을 형상, 알려질 수 있는 것, 그리고 비물체적인 본성이라 한다라고 하면서 보에티우스의 관점에서의 뭐 형상과 진료를 한 번 더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챕터입니다. 이 챕터를 어떻게 읽으셨는지 돌풀님께 한번 여쭤보고 마저 정리를 해볼 텐데요. 보편자, 보에티우스의 보편자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게 보편과 실제, 보편과 개별, 보편과 개별인데, 그러니까 보편적인 것은 뭐 인간 자체, 덕 자체, 선 자체는 보편성이라는 형식으로는 실제가 아니며 실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고적인 존재일 뿐이다. 사고적인 존재일 뿐이다. 진짜 실제적인 것과 본성적으로 보다 이른 것은 개별적인 것뿐이다. 여기까지 보면 개별적인 걸 더 우선시하는 것 같은데 또 그게 또 읽다 보면은 또 보편과 개별을 둘 다
한다는 거잖아요. 음. 저도 읽으면서 이게 아직 이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어, 그죠? 네. 그래서 마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 예, 개별장까지 읽어보면 아마 조금 잡히실 것 같아요. 예. 486페이지 맨 아랫줄에 일시베르거가 아예 질문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빌리자면 요러요러한데 보에티우스 말은 조금 다르네? 라고 하면서 보에티우스는 분열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일까? 이렇게 질문을 남기고요. 그러하다라는 의미까지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그래서 487페이지에서 보편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날의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에티우스의 형이상학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있어서는 플라토나되는 것이 보통인 그런 아리스토텔레스를 말한다라고 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쉽게 정리해서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화되고 있는 지점을 보에티우스가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힐시베르거도 정확하게 짚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에티우스가 이러했던 지점은 되게 학자로서 자기 견지 그리고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양상을 펼쳤지만 보에티우스는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하고 시작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내는 새로운 장르를 구축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더했다. 뭐 주석에 대한 뭐 자기 생각을 많은 수 썼다라고 얘기하는 지점들에서 이제 빛을 발하는 수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개별자로 넘어가서 첫 번째 줄에 여기서 이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래요? 그 아포리아 관련해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이 요 똑같은 게 있죠. 분열된 태도라는 요게 방점인데 이게 아포리아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순된 문장들을 동시에 주장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보편과 개별 봤을 때 보편이 더 나아 개별보다. 보편이 더 우선이야, 본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시에 개별이 보편보다 더 우선이지, 본질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근데 이게 진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든 간에 뭐 말하기 나름이겠지만 보편이 우선이라고도 이제 어떤 논리적인 전개에 의해서 말할 수도 있고 또 개별이 우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틀릴 수도 있지만 둘 다 맞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철학을 한다 그러면 음,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영혼과 육체가 있다. 영혼이 육체보다 더 중요하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영혼 없어. 육체만 있어.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이게 부딪힌단 말이에요. 모순이에요. 모순인데 이거 동시에 주장하는 거죠. 분열된 태도. 누군가에게 분열된 태도로 보이겠지만 주장하는 그 사람은 분열된 태도가 아니라 종합하는 이 모든 것들을 A와 B 이 상반되는 것들을 모순되는 걸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더 위대한가? 혹은 어떤 학자가 더 넓은 세계를 더 품고 있는 큰 그릇인가? 그릇의 문제라고 보기도 하고. 그래서 보에티우스의 편을 제가 든다면 아리스토텔레스도 마찬가지고요. 플라톤은 이데아가 현실을 부정했죠. 이데아가 실제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동시에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데아도 중요한데 현실에 있는 이 진료, 그러니까 형상도 중요하고 있는 건데 진료도 있어. 누군가 보기엔 이게 모순된 태도예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모순이 아니라 이건 분열된 태도도 아니고요. 그릇이 큰 겁니다. 모든 걸 아우르고 있어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니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에티우스가 너무 재밌었고요. 그 철학의 위안에서는 그 이론서의 뭐 철학서처럼 줄줄이 산문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뭐 시와 여러 가지 문학적인 기술법을 혼용해서 쓰여졌다고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사실은 유비적인 말하기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은 수 오늘날 추출해낼 수 있는 좀 독특한 혹은 고유한 그런 보에티우스만의 가치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보면 개별자라는 부분에서도
그에게 있어서는 개별적인 것도 실제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쉽게 받아들이면 경험주의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에 힘을 부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여기에서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존재와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의 형상을 받아들일 때까지는 아직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거나 존재하는 것은 모두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에 관여한다라는 지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많은 수 빚을 지고 있구나, 빚지고 있구나라고 읽힙니다. 그리고 이어서도 이제 보에티우스의 영향을 받은 뒤에 학자들이 많은 그런 접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 이 힐시베르거 책 488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르네상스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니 되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읽어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단락에 488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마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해서 플라톤으로 끝나는 그런 맥락의 보에티우스를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편적인 것과 특수한 것, 그리고 본질과 존재, 관념론과 실제론, 뭐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등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헬시베르거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보에티우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냐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플라톤화되어 있는 분열된 아리스토텔레스,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과 개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혼재해서 설명하고 있는 양상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지점까지 읽었어요. 돌풀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아니면 중요하게 읽으셨나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맥락하고 이어지는데 보편, 특수, 본질과 존재, 관념과 실제론, 뭐 아우구스티누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이런 것들을 전체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보에티우스가. 이 철학자를 그러면 종합의 철학자, 그릇이 큰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겠다. 누군가 보기엔 분열된 태도로 보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르려고 했던 시도였던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보이고, 존재와 존재하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맞아요. 존재하는 것은 모두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존재에 관여한다. 존재와 존재하는 것이 다르다. 그럼 존재와 존재 한번 진희님한테 여쭤볼게요. 존재와 존재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거죠? 네, 그 얘기가 489페이지 우리 섭리 얘기하면서 이어집니다. 이제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가?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구도와 비슷해요. 이제 인간의 자유의지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제 보에티우스 같은 경우는 반성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맥락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 선택의 자유의 얘기 앞서서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할 때 얘기를 했었죠. 선택의 자유, 인간의 자유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신의 은총을 입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맥락을 조금 더 비틀어서 결단의 자유에 대해서 좀 의지의 방점을 찍는, 그리고 의지의 자유라고 조금 더 달리해서 말하고 있는 지점이 이제 섭리, 운명, 자유의 챕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자유의지와 어떤 선택의지 두 가지를 두고서 그것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고심한 보에티우스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았다. 좀 개념들을 첨예화시켜서 그 나름대로 하는 태도가 마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지점이고요. 이게 사실은 섭리, 운명, 자유까지 이어져서 인간의 자유가 이러하다, 뭐 선택의 자유가 어떠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힐시베르거가 이렇게 쓴 것인지 아니면 보에티우스의 사유의 흔적이 그렇게 남아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악이라든지 개인 책임까지 그것이 다시 개념으로 연결이 되면서 읽고 우리가 감히 한 챕터 읽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어떠셨어요? 이런 부분이 보편 이렇게 이 챕터 구성이요. 이분이 힐시베르거가 그냥 구성한 게 아니라 연역적으로 신 다음에 보편자가 나와요. 신은 뭐 본질적인 거고 뭐 거대한 그런 존재라면
신 다음에는 보편자가 나오는 거죠. 보편자 다음에는 개별자가 나와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영역으로 좀 작은 영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개별자 다음에 섭리, 운명, 자유. 개별자는 우린데 난데 나의 이제 섭리와 운명, 자유가 나오고 시간과 영혼, 그다음 악이 나와요. 악이 나오고 개인의 책임까지. 이 챕터 구성이 그냥 된 것 같진 않다. 이게 의도된 구성이다. 저 읽으면서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분이 나름 이제 글 쓰면서 반전을 많이 추구하시는데 보면서도 우리가 뭐 이제 긍정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부정하고 나중에 뭐 종합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분이. 재밌어요, 이 책이. 책을 잘 쓰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네. 네. 보에티우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마무리 하실 건가요? 아니 더 다음 주로 넘기고 싶으신가요? 아, 일단 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래서 많이 마음이 남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섭리, 운명, 자유에서는 아니면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가? 네네. 저 지니님이 다음 주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다음 주로 넘겨도 되고요. 한 지금 대략 20분 정도 녹화를 했는데요. 뭐 아쉬우시면 근데 오늘 뭐 섭리, 운명, 자유까지 하고 뭐 다음 주에 시간과 영혼을 말씀하셔도 되고 뭐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지니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어도 되고요. 일단은 우리가 읽기로 했으니까 정리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예, 시간에 알겠습니다. 혹시 첨언해서 말할 것들이 있으면 지난주 정리의 형태로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어쨌든 요번 주에는 뭐 끝낼 수는 있고요. 다음 주에 어쨌든 그 보에티우스의 그 철학의 위안을 읽고 계시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따로 시간을 이렇게 한 10분이든 20분이든 마련해 드릴 테니까 철학의 위안을 어쨌든 읽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라하님도 그때 오시면 뭐 질의응답식으로 뭐 어떤 게 좋았고 뭐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고요. 네. 다음 주는 한번 철학의 위안을 한번 다뤄보죠. 특별 그 코너로. 네, 제가 다 어떠세요?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는 안 읽으셔도 돼요. 조금만 읽은 분량까지만. 그러면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요. 어쨌든 오늘 이제 다 끝내고 요 책 내용을 끝내고 괜찮겠는데요. 예. 네, 그럼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섭리, 운명, 자유 챕터에서는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가 있는가, 뭐 이성이 없는 세계, 이성이 있는 존재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요. 인간이 자유롭다. 뭐 인간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데 그럼 인간이 자유롭다면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의 논리와도 약간 통해요. 플로티누스가 그 원천에서부터 유출로서 흘러나와서 진료들이 세계들이 만들어진 어떤 것을 주장했다면 영혼과 신의 연결을 부정함으로써 원죄는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뭐 이런 아포리즘에 빠져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는데요. 보에티우스도 이런 형태로 질문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자유가 확립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인간이 자유롭다라면 그럼 신의 섭리이겠죠, 당연히. 그럼 인간이 자유롭다면 신의 섭리 자체는 환상이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이어서 시간과 영혼에서 던집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행위는 헤아릴 수 없는 것임에 틀림이 없고 따라서 미리 알려질 수가 없다라고 시작하는 시간과 영혼 챕터에서는 491페이지와 490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이제 맥락이 걸쳐 있는 그 줄을 통해서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도 매우 재밌게 본 것이 시간성이 선후관계의 시간성뿐만 아니라 동시적인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신과 더불어서 인간 자유 이 두 가지가 이제 동시에 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자체의 방점을 찍은 이 시간성이 이제 지금에 다 소유하고 있다라는 문장에 드러나는데요. 여기 지금 그리고 신의 영원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서 영원이란 무한 생명의 전체적이고 동시적이고 완전한 소유다라고 하는 인용문을 실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간이 끝없이 흐르고 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에게는 미리 알미 없지만 인간에게는 미래인 모든 것 그리고 신에게는 현재 뭐 이런 신과 인간의 시간상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악에 대해서 동시에 또 한번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악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근데 현실에는 악이 존재하는데 이거 아우구스투스하고도 약간의 연결이 있어요. 정의로운 신이 있는데도 어떻게 악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 악이 벌을 받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점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이제 감옥에서 자문하고 있는 보에티우스의 그 상황과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악의 힘이 이제 492페이지에 일종의 가식적인 힘에 지나지 않고 정말로는 사실은 선인들 즉 착한 뭐 윤리 뭐 이런 것이 훨씬은 강하다. 그래서 저기 있는 사람의 행복은 진실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다른 결론적으로만 비교해서 봤을 때는 크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진 않은데 그 과정에서 매우 다른 방법론을 차용하고 있고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혼재된 양식을 빌려온다는 지점에서 이런 과정의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짐작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국 신의 능력은 이제 여기 보에티우스가 기독교 철학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보에티우스의 생각을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신의 능력은 악에서 선이 생기게 한다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49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이제 뭐 교회든 성당이든 우리에게 시련은 왜 올까요? 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나 뭐 이제 신부님한테 여쭤보면 인간이 오만해질까봐 이렇게 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것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의 고통과 시련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세상에 대한 신에 대한 관념으로 거꾸로 본다면 신의 결핍처럼 느껴지고 세상의 결함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사실은 다시 한번 거꾸로 올라와서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면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신의 전지전능함으로 귀결되는 논리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를 보에티우스의 양상에서 읽어볼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또 할 말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제 또 개인의 책임으로 연결이 되고 신은 선하고 인간은 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493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제 개인의 책임에서의 위에서 두 번째 줄 신은 선하고 인간은 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뜻이 있다라고 정리가 되죠. 궁극적으로 고통이 있고 그 고통을 신이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것처럼 읽히는 이런 지점에서 삶의 뜻을 되레 거기서 찾을 수 있게끔 된 이런 맥락들이 이상하게 논리적으로 잘 얽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전적으로 이렇게 동의할 수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논지가 참 재밌고 거기서부터 또 한 번 자유와 책임을 추출해낸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또 인간 개인의 의무와 성실함으로 연결이 된다는 지점이 이 전체 챕터의 정리입니다. 물론 반박할 거리도 많고요. 되게 비판적으로 본다면 아이 뭐 그래 뭐 이렇게 올 수도 있겠죠. 행복과 뭐 완전함을 담지해주는 신의 어떤 개념이 조금 흔들리기도 한다는 점에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일단은 힐시베르거는 이렇게 보에티우스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도 하고 재밌어요. 악의 문제, 시간의 문제, 요것도 할 말이 많거든요. 이게 많죠. 정말 중요한 문제고, 뭐 일단 예를 들면 시간의 문제가 이게 정말 설득력이 있는데요. 문章읽어드릴게요. 제가 491쪽인데요. 우리들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 뜻의 시간이 없어요. 영원은. 시간이 끝없이 흐르고 있다는 뜻의 순수치 못한 영혼을 근본적으로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세계에 알맞은 것은 뒤에 말한 영혼은 시간이 끝없이 흐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영혼이죠. 시간이 없는 영혼은 그
하나님이 살고 있는 영혼이고요. 그래서 신에게는 미리 알미 없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미래인 모든 것이 신에게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이게 재밌는 게요. 신에게는 현재밖에 없어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인간은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근데 신에게는 그 과거도 미래도 다 현재예요. 현재, 현재, 현재. 왜냐면 신은 시간 바깥에, 우주의 바깥에 있거든요. 영원을 살고 있는 영원, 영원 시간이 안 흐르고 있죠. 신에게는. 혹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을 빨리 받고 우리들의 자유를 시험하고 섭리에 도전하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막, 어, 야, 그럼 신에게 거역해 보겠어. 신이 다 예정하고 있고 알고 있다고? 그럼 신의 뜻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신의 의도에 벗어나 볼까?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쳐도 이 모든 것들은 신에게 있어서는 동일하고 영원한 지금, 이 현재에 있어서 다 일어날 일이다. 신은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계획하는 것은 신의 직관적이고 동시적인 지식 안에서는 당장에 생겨버리고 만다. 그 신은 우리가 아무리 자유롭게 행위해도 확실한 필연성을 갖고 알게 된대요. 그쵸? 이게 너무 놀라워요. 신이 진짜 있다고 한다면, 신은 영원을 살고 있다고 하고, 현재밖에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더라도 신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요런 거. 이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정리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지니님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신의 시간에 대해서, 영원에 대해서, 저도 이것도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럴 수 있겠다, 신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음. 뭐 종교가 있다라고 있고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겠죠. 나는 무교야. 뭐 나는 실은 믿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확신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그 사람 이제 여기에서 보에티우스의 단어를 빌리면 섭리와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섭리 안에 운명이 포섭됩니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인간의 운명적인 상황에 처하면 그 사람도 궁극적으로 신이든 어디든 어딘가에 빌게 될 거예요. 제발. 뭐 이렇게. 근데 그런 지점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나 스스로 되게 독립적으로 독약청청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또 하나 이제 인간의 오만이기도 할 텐데 그런 지점에 대한 비판까지 포함해서 보에티우스는 이제 섭리 안에 운명을 포섭시키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도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 지점이 어떤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 이야기와 대척이 되는 좀 이제 모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논증을 같이 겸하고 있다는 점이 되게 흥미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증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뭔가를 초월적으로 사용한다거나 개념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정리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동시성을 같이 가지고 가고 있다는 지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배워야 될 것들이 많구나라고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악의 문제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특히나 뭐 아까 시간 문제보다 뭐 신의 영혼보다 이게 더 아마 여러분들은 절실한 직접적인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 492쪽에 보면 악인의 힘은 일종의 가십적인 힘에 지나지 않는다. 정말로는 선인들이 훨씬 더 강하다. 악인들의 행복은 똑같이 가십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으며 이와 반대로 덕이 있는 사람의 행복은 진실하다. 이런 점에 있어서 후자의 전자에 대한 관계는 발로 걸어가는 자, 이 발로 걸어가는 자는 선인이고요. 손만으로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는 자, 이건 악인입니다. 이런 관계가 같다. 그리고 섭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엄연한 사실이다. 자연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인과의 계열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신의 지식에 의해 질서지어지고 있다. 모든 것들은 그들 자신의 본성에 의해 가장 선한 것으로 향해 정해져 있고 또 이끌려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너희들은 이 질서를 조금 더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모든 것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다. 나쁜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마저도 악을 위해 행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악마저도 악을 위해 행해지는 게 아니라 선을 위해서 행해진다는 거겠죠. 우리가 사물의 연관을 깨뜨려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음.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생계라는 것은 항상 모두 개인의 요구에 맞춰 이루어진다. 그리고 의사가 쓴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에도 무지한 사람은 되게 단 것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 능력은 악에서 선이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악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다 신의 섭리 안에 포섭돼 있고, 악처럼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그 신의 그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거겠죠. 참, 그럼 뭐 전쟁이라든지 질병, 지금 뭐 코로나도 그렇고요. 그럼 이거를 보에티우스적인 관점, 이분은 되게 좀 순수하신 것 같아요. 악도 가식적인 힘에 지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플라톤 같은 이상형의 냄새도 나고요. 그런 느낌? 신을 믿고 있어요. 믿고 있죠. 신의 선함, 신의 섭리.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해 보여도 신의 질서로 굴러가고 있는 거야. 이게 다 신의 섭리야. 믿고 있죠, 신은. 어, 그러면 이게, 그럼 보에티우스 식으로 이 코로나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리님은 어떻게, 코로나나 전쟁 이런 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요. 코로나가 인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좀 운명의 관점이나 신의 섭리로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비단 현실의 인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악을 쫓아낸다라는 맥락에서, 악을 쫓아낸다는 맥락에서는 전체적인 섭리가 있고, 이제 보에티우스의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섭리가 있고, 그 섭리 안에서 운명을 통해서 악을 쫓아내는 보에티우스. 이렇게 현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보에티우스는 아무리 선지자의 뭐 내재된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중세 철학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변신론 또는 이제 우리가 신정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체계 그런 부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보에티우스의 관점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그리스도교 철학에 많은 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서도 섭리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많은 수 변론을 하고 있다는 지점들이 읽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세 철학장이구나라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또 재밌게 읽어낼 수 있는 지점도 있다. 어때요? 설득이 됐나요? 보에티우스? 예,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길게 한 적이 없었는데, 다음 시간에 어쨌든 그 지니님께서 철학의 위안을 어느 정도 읽어오시고, 보에티우스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라하님과 제가 그거에 대해서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좋습니다. 보에티우스 좀 아쉬운 김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네. 디오니시우스는 진도를 나가고요. 아, 예. 네, 철학의 위안이 배송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절판이기 때문에. 네, 되게 중요해요. 알겠어요. 읽을 수 없으니, 네. 그렇게 됐구나, 또. 예,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다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